혹시 저희 플루코 회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전기하시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그 중에서도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보다 훨씬 더 태양광 쪽에서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태양광 O&M 하시다가 온도를 측정하실 일이 있을 때, 혹은 열화상 카메라나 온도계를 쓰실 일이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사용하시면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주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비야 나중에 말무리 하실 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긴 한데, 열화상 카메라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이죠. 저렴한 것들은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핸드폰에 꽂아 쓰는 저 10만 원 미만 제품들도 있고, 더 고가로 하면 5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열화상 카메라 사용하는 이유, 그다음에 어떤 걸 측정하는지 주의하실 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접촉식 온도계입니다. 직접 K-타입 서머커플을 사용해가지고 보고자 하는 위치에 센서를 붙여서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특히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 혹은 회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지속적으로 붙일 수 없다 보니까 비접촉식으로 요즘은 온도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접촉식으로 온도계가 나왔던 첫 제품이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는 워낙 보급화가 많이 돼 있고 처음에 보급화가 됐던 장비고, 생각보다 저렴한 장비다 보니까 많이들 쓰셨어요. 근데 이 장비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열화상 카메라 관련 온도 측정 관련 세미나를 해드릴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설명드리거든요. 이 온도계는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나가면 그 지점 위치에 대충의 그 온도가 숫자로 읽히는 장비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쉽죠. 그래서 이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거리에서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쏴가지고 저 빨간 지점의 온도가 25도구나 30도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도계는요, 거리대의 스팟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0대 1이라고 써 있는데, 모든 적외선 온도계에는 장비 위쪽이나 옆쪽에 이 D2S라 그래서 디스턴스 대 스팟이거든요.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10대 1짜리 장비로 설명을 드릴게요. 10대 1짜리 장비를 쓰시는 경우에는 10m 거리를 두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저 점에 대한 온도가 아니라 1m의 지름을 가진 원형의 평균 온도가 나오는 장비예요. 이 장비는. 이해되시나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측정하고 싶은 태양광 판넬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칠게요. 근데 이 온도가 100도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온도는 예를 들어 겨울철이니까 지금 0도라고 칠게요. 적외선 온도계를 이 정도 거리에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면적에 대한 평균 온도가 나오는 장비예요. 극단적인 예로 들면 평균 온도니까 50도가 나오겠죠. 네. 이런 원리의 장비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값이 비싸지는 거고, 똑같은 거리에서 10대 1자료를 찍은 거랑 100대 1자료를 찍은 거랑 같은 거리에서 찍게 되면 더 숫자가 높은 게 작은 대상물의 온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절대 이 빨간 포인트의 온도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측정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면적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계마다 이 사양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 거고. 네.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더 많이 써보셔가지고 이해도는 높으신데, 그냥 전기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신주에 있는 주상변압기의 온도도 10m 밑에서 봐가지고 이만한 볼트 부위의 온도도 레이저로 정확히 비출 수 있으니까 그 온도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계들이 사실 열화상 카메라에 비하면 값은 저렴하죠. 이 장비랑 열화상 카메라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피대상물이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를 디텍터를 통해서 온도로 변환시키는 건데, 이 온도계가 수백 개, 수천 개 모인 게 열화상 카메라예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온도계랑 원리는 똑같지만 각각의 픽셀이 존재합니다. 카메라에는. 그래서 만약에 120 곱하기 90 해상도를 가진 열화상 카메라를 쓰고 계시면 곱하면 1800 픽셀이거든요. 1800개의 적외선 온도계가 들어가 있는 장비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적외선 온도계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120 곱하기 90개니까 각각의 1800개의 네모 칸마다 온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진 촬영해가지고 PC에서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할 때마다 그 위치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적외선 온도계의 시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높은 온도, 파란색은 낮은 온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대부분.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장점은 적외선 온도계보다 더 세밀한 포인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강의해 주셨던 강사님께서도 사진 보시면 핫스팟 관리 기준으로 또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사실 상용화된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다는 게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군사 목적으로 나왔던 장비였고, 군사 목적에서 뭐 인체 측정용, 최근에 한 3년 전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공항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병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인체의 온도 측정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산업 현장에서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위주로 쓰고 있죠. 사실 해외에서는 주택 혹은 아파트의 시설 관리, 이런 건물 관리 위주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쪽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검색하시면 다들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저항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열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 열화상 카메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주로 전기시설물이고 뭐 전류의 불평형이라든지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도 열화상 카메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진들이야 뭐 원하시면 전부 다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하나 특이한 점은 열화상 카메라는 보통 투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물에서 안전 때문에 배전반이나 분전반 열어보면은 투명한 아크릴판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크릴판. 안전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근데 가시광선의 대역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은 아크릴판을 투과를 시켜서 우리가 아크릴판 속에 있는 전기시설물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적외선 에너지 대역은 아크릴판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크릴판 찍어보면 아크릴판 안에 전기 시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울처럼 본인 모습이 반사가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찍히는 거구나. 이론은 모르셔도 안 찍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 안 써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외선 온도계만 써보신 분들은 레이저는 그 안을 투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열화상 카메라랑 원리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외선 온도계만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크릴판 밖에서 찍어보고 25도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써보신 분들이 훨씬 더 적외선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표면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열화상 카메라는. 근데 이걸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를 응용을 하자면 이거는 어떤 슬러지가 차 있는 대형 탱크거든요. 분명히 제가 열화상 카메라는 표면만 측정하는 장비였는데 투과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밝은 색은 좀 더 온도가 높고 어두운 색은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속에 있던 슬러지가 침전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를 탱크 바깥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탱크 바깥에 온도 편차가 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히는 건데, 원리를 투과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표면의 온도를 찍은 건데, 비어있는 공간은 기체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차 있는 공간은 고체나 액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한창 뜨겁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한창 뜨겁게 달구어 주다가
밤이 되면 태양이 지고 이 온도가 식겠죠. 온도가 식을 때 기체가 빨리 식을까요? 고체나 액체가 빨리 식을까요? 기체가 훨씬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빨리 식을 때, 고체가 열을 보관하고 있을 때 촬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사실 이거는 위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는 지금 아마 반대인 경우일 거예요. 밤이었다가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떴을 때는 당연히 또 기체가 먼저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고체는 새벽에 있던 차가운 온도를 좀 더 오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역이 존재를 해요. 뭐 정오, 자정 이럴 때는 불가능하고 다 이미 온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오전 9시, 오후 5시 이 정도 시간대에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과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쓰실 때 중요한 점이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후라이팬이 달궈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로 후라이팬을 달궜는데 후라이팬 안쪽은 뜨겁게 보이고 바깥쪽은 차갑게 보이죠. 색깔로만 봤을 때. 과연 온도가 다를까요? 똑같겠죠. 똑같을 겁니다. 혹은 밑에서 가열하고 있는 부위가 훨씬 더 뜨거울 겁니다. 먼저 달궈지니까. 근데 이런 사진이 찍힌 이유는 모든 물질들이 방사율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피부의 방사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네. 방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외선 에너지를 몇 프로 방출해 주느냐가 방사율이거든요. 100%가 전부 다 방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00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방사율이 95%예요.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저를 찍었을 때 95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그 방사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깊게 들어갈수록 훨씬 더 어려운 장비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열화상 카메라를 쓰시는 목적이 정확한 온도를 재는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상대적인 온도 편차를 보는 용도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전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삼상비교법이라고 있잖아요. RST상을 온도로 측정해서 세상의 온도 차이가 5도씨 이하냐, 5도씨 초과냐, 10도씨 초과냐 이런 비교법이 있잖아요. 각각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의 온도 차이가 중요한 거지. 둘의 온도 차이를 볼 때에는 이런 방사율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싶으실 때는 방사율이란 것도 보정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시거나 추후의 작업으로 보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사율이란 거는 사실 적외선 기계 상태 감시 적외선 이론 쪽에 가면은 몇 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방사율 표라고 네이버나 일반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값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값들이에요. 같은 여기 보시면 같은 스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거친 표면이냐 혹은 산화가 돼 있냐 혹은 매끈매끈한 스틸이냐에 따라서 방사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거칠다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표면이 거친데 다른 누가 봤을 때는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현혹되는 것보다 그냥 이 재질은 아마 스틸은 원래 방사율이 좀 낮은 재질이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하실 때 모든 열화상 카메라에는 방사율 값을 수정하게끔 설정 값이 있어요. 기본 세팅은 전부 다 0.95, 95% 혹은 100%로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는데 정확한 온도를 보셔야 될 때는 방사율도 수정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그 물질의 방사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물질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방사율로 바꿔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방사율이 높은 재질 중에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고무로 된 전기 절연 테이프 있죠. 검은색 이런 테이프들. 피복 감쌀 때 쓰는 테이프들이요. 이 테이프는 방사율 값이 0.95, 95%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방사율이 낮은 이런 철판이나 알루미늄이나 어떤 유리에 붙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몇 도건 간에 이 온도가 테이프로 전부 전달이 돼서 같은 온도가 될 겁니다. 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때 여기 지점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읽으면 정확한 온도예요. 근데 방사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촬영을 하시면 정확한 온도를 보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원거리여서 이런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다. 그러실 때에는 구멍 나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전단 후단으로 좀 구멍이 좀 깊게 돼 있고 볼트가 채워져 있잖아요. 체결을 위해서. 그 볼트 자체가 사실 방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로 볼트를 촬영을 해보면 온도가 실제 온도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볼트랑 바깥의 공기 사이에 홀이 이만큼 있을 거예요. 구멍이 좀 나 있죠. 깊이가 좀 있어요. 깊이가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적외선 에너지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방사율이 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방사율이 낮을 것 같은 재질을 촬영을 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구멍이 나 있는 부위를 측정해 보시면 실제 온도 값이랑 가장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방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요. 방사율을 굳이 측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이 시편을 방사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가열을 해요. 가열을 했을 때 이 테이프를 붙인 온도를 보면은 실제 온도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온도를 찍었을 때 보시면 A2죠. A2 방사율 0.95 값이고 평균 값이 90.39였어요. 그러면 이 A4의 온도를 방사율을 저희가 알고 싶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방사율을 이 온도랑 똑같아질 때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어딨냐? 이 방사율 값을 0.95에서 쭉쭉쭉 내려보다가 온도가 최대한 비슷해질 때까지 방사율을 내렸을 때 온도가 비슷해졌다. 그럼 그 방사율 값이 이 시편의 방사율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번거롭지만. 그래서 보통 대부분 전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사율은 고정해 놓고 상대적인 온도 편차 보는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열화상 카메라 선택하실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장비 자체의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가 이 열화상 카메라 가격이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렌즈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비싼 거고 그 렌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해상도는 말 그대로 픽셀입니다. 한 화면을 몇 개의 네모칸으로 나누었냐. 해상도가 높아지면 깔끔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더 작은 포인트의 온도를 더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원거리에서 촬영하실 때 예를 들어 20-30m에서 전신주에 있는 애자 부위를 측정하셔야 된다. 최소한 700만 원 이상짜리 쓰셔야 돼요. 네,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진 이 정도 보통 해상도가 150만 원 이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진 열화상 카메라로 한 20-30m 뒤에서 한 50cm짜리 대상을 측정하셔야 된다. 주위의 구름 위의 온도랑 같이 측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한 포인트를 보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작은 대상물을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거고요. 이 주파수 사양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헤르츠로 나타내져 있는데 뭐 9Hz, 30Hz, 뭐 60Hz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주파수가 그 주파 나타내는 건 당연히 1초에 화면에 쏴주는 주사율이 1초에 60번이면 60Hz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 1초에 9번 쏴주면 툭툭 끊기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지만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에만 이 주파수가 좌지우지하지 동영상 촬영 필요 없이 사진만 찍으신다 그러시면 주파수는 굳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요즘 다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요즘 카메라는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가 같이 찍혀요. 그래서 실화상 사진이랑 열화상 사진이랑 동시에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나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 하시는 분들이 화각이에요.
전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기계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갈 수도 있고 기계 설비들은 특히나 전기실에 비해서 기계실은 또 넓어요. 넓다는 의미는 열화상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 많이 찍어보셨으니까 거리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찍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전기실은 이상하게 좁아요. 기계실보다. 그래서 뒤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어떤 판넬을 동시에 찍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화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각이 넓은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같은 거리에서도 더 넓은 범위를 측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화각이 좁은 망원 렌즈를 쓰시게 되면은 좁은 각도밖에 못 보지만 원거리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광각을 선택하시면 넓은 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지만 세밀한 부위를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기실에서는 거의 다 광각을 추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열화상 카메라가 갖고 있는 각도들은 대부분 24도, 18도 혹은 23도, 17도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광각 렌즈를 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원래 자체 렌즈가 화각이 넓은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써야 되는 현장이 좁은 데가 많다. 그러면은 광각을 쓰시는 게 맞고요. 나는 원거리를 쓴다. 그러면 화각이 좁은 걸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네. 물론 비싼 장비들은 기본 렌즈에다가 광각 렌즈를 추가해서 끼웠다가 뺄 수도 있고 망원 렌즈를 끼웠다가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취급하다 보니까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체 몇 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눈에 보이면 다 찍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야각 계산기라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 장비를 쓰고 계시면은 그 모델 선택하시고 내가 측정하는 대상물이 몇 센치인지 입력해 주시면 몇 미터 거리 이내에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이 장비가 TIS 20 장비면은 120 곱하기 90 해상도로 한 200만 원 이하의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한 10점, 예를 들어 10cm, 10cm짜리 대상물을 측정하고 싶으실 때 20m 이내에서만 측정하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 멀리서 찍어도 되죠. 여기 오른쪽의 장비는 훨씬 더 고가의 장비고 똑같은 20m 거리에서 찍었을 때 얘는 10cm, 얘는 2.6cm를 찍을 수 있어요. 가로 세로 2.6cm. 그래서 해상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이론 교육을 해드릴 때 가장 먼저 카메라 안 써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열화상 카메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의 온도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카메라로 바라보시면 카메라는 수초 이내로 망가집니다. 먼데 이걸 하면 터질 이렇게.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간혹 가다가 안 그러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또 호기심 때문에 또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괜히 해보고 싶고. 근데 이게 사람 눈은 우리도 사람 눈으로 열화상 카메라 태양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 감았다 뜨면 그 검은 점이 살짝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사람 눈은 회복이 되죠. 카메라 렌즈는 회복이 안 돼요. 점이 그대로 타버려요. 센서가. 그래서 카메라를 쳐다보시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대략 7,000도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2,000도예요. 택도 없이 부족한 범위라서 태양은 절대적으로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같은 각도로 찍었을 때 망원을 쓰는 경우에 광각을 쓰는 경우에 세밀한 부위를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지만 각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저희 장점이 들어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사양도 여러 가지 넣어놓긴 했는데 원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 구매하시거나 고려하실 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 드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 이런 걸 쓰시면 좋겠다. 어떤 걸 위주로 측정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를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잠깐 어떤 그 경품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데모 장비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열화상 카메라가 혹시나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이런 장비구나 라고 재밌어 하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시회 같은 데 나가면은 열화상 카메라 신기하다. 안경 끼면은 외계인처럼 나오고 누가 방구를 꼈니 안 꼈니 그런 식으로 재밌어 하시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제 순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이론적이나 카메라 가격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물어봐 주시면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태양 찍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전주 같은데 찍다가 네. 태양이랑 같이 찍힐 때는 그래서 야외 5개 촬영하실 때는 무조건 태양을 등지고 찍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태양을 등지고. 그리고 5개의 측정 말씀하셔가지고 굳이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5개 설비를 측정하시게 되면 온도 편차가 거의 안 날 겁니다. 바람이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찬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3개를 전부 다 비슷한 온도로 달궈줄 거고 찬바람이 불면 3개를 전부 다 차갑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 어떤 게 제일 높은지 구분하기가 힘든 게 바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측정보다는 좀 바람이 잦아들어서 측정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온도값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